북한 국가보위부가 15살 어린 동생에게 내린 임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를 감시하라. 평양대학에 다니던 저는 제 동생이 저를 밀고 하는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온몸이 얼어붙었죠. 같은 시기 기숙사에서 5명의 친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과연 저는 이 지옥 같은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양 외국어 대학 기숙사에서 저의 22회는 참으로 평범하게 흘러갔어요. 아침이면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수하고 친구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죠. 밥은 늘 옥수수밥에 멀건 국, 그리고 김치 한 가지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저희는 젊음이라는 든든한 밥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강의실에 앉아 러시아어 교과서를 펼치면 창밖으로는 릉나도 경기장이 아득히 보였고 저는 가끔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며 졸업 후의 삶을 상상하곤 했답니다. 그저 평범한 교원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소박하게 살면 그만이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동생 하진이가 저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졌어요. 15살 한창 호기심 많을 나이였죠. 해질녘 주황빛 노을이 대동강 위에 번지는 모습을 보며 하진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 끌었어요. 언니,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갈 수 없어요? 하진이의 눈은 강물처럼 맑았지만 그 질문은 제 가슴에 돌멩이 하나를 던진 듯 쿵 하고 울렸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그런 건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진아 하고 얼버무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물음은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심겨서 아주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질문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며칠 뒤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어요. 늘 시끌벅적하던 복도가 유난히 조용했죠. 저녁 식사 시간에도 몇몇 빈자리가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감기라도 걸렸나 싶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관리부 아주머니가 기숙사 전체 방송으로 수학과 미양이, 체육과 소희, 음악과 정민이, 그리고 다른 2학생은 즉시 관리실로 오라요. 하고 다급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희 방 친구들은 잠 못 이루고 수군거렸죠. 걔네들 어제 저녁부터 안 보였대요. 아니, 짐도 그대로인데 어디로 간 거래요? 불안감이 차가운 공기처럼 방 안을 감돌았어요. 사라진 학생들은 5명이었어요.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요. 그날부터 기숙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저희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쥐죽은 듯 지냈어요. 며칠이 지나도 그들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저희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창밖에서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죠. 어둠 속에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기숙사 앞에 멈춰 서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그들은 바로 국가보위부 요원들이었죠.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고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들이 기숙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평양에서의 제 평범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하는 걸 느꼈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요원들의 거친 발걸음 소리가 제 귀를 찢을 듯 울렸죠. 기숙사 식당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밥그릇에 담긴 멀건 죽을 제가 겨우 넘기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식당 안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울렸죠. 웅성거리던 학생들의 목소리가 일순간 얼어붙고 모두의 시선이 천장에 달린 검은 스피커로 향했어요. 삑 하는 잡음 뒤에 딱딱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지금부터 기숙사 전체에 특별 사상 검증이 진행됩니다. 모든 외부 연락은 금지되며 배급은 중단됩니다.
배급 중단이라는 말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굶어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죠. 제 옆에 앉아있던 동생 하진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소희와 미양이, 정민이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밥그릇을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밥알 하나 제대로 씹히지 않는 죽이 목구멍에 걸려 숨이 막히는 듯했죠. 식당 안에는 쿰쿰한 쉰내와 함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지시사항만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울려 퍼졌어요. 며칠 뒤 기숙사 건물 전체에 쥐 죽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각 호실마다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쳐 샅샅이 뒤지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죠. 제 차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저는 밤새 잠을 설쳤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너무 크게 들려서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였죠. 결국 제 이름이 불리고 저는 차가운 복도를 따라 끌려가듯 면담실로 향했어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은 깜빡이며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었죠. 면담실 안에는 딱딱한 나무 탁자와 의자, 그리고 제복을 입은 국가보위부 요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마치 제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죠. 한 요원이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물었어요. 김은하 동무, 이 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입니까?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던가 아니면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인가 혼란스러웠죠.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자 다른 요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정민이 동무가 진술했습니다. 당신이 배급에 대해 불평하며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했다고요. 정민이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믿었던 친구가 저를 고발했다는 사실의 배신감과 함께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죠. 제 입술이 바싹 말라붙었고 손끝이 시리도록 차가워졌어요. 그 순간 제가 정민이에게 털어놓았던 배급 불만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요원들은 제가 어떤 대답을 하든 상관없이 제게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던졌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제게 내린 지시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김은하 동무, 당신의 동생 김하진 동무에게 당신을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면 하진 동무가 우리에게 보고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하진 동무를 감시해야 합니다. 서로를 감시하며 충성심을 증명하세요. 제 동생 하진이가 저를 감시해야 한다니요. 그 순진한 아이에게 이런 끔찍한 임무를 맡기다니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제 동생의 눈빛에 제가 드리울 그림자가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졌죠. 면담실을 나오면서 저는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이 나라는 저의 모든 것을 갉아먹고 있었고 심지어 제 동생마저 저를 감시하는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싶었죠.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확신이 제 뼛속 깊이 박혔어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반드시 탈출해야만 했어요. 하진이 저를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은 심장을 짓누르는 차가운 돌덩이 같았어요. 제 입술은 바싹 마르고 귓가에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죠. 동생의 순진한 눈빛 뒤에 숨겨진 그 잔인한 명령이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숙사 화장실 구석에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찬 타일 벽에 등을 기댄 채 소희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고 미양이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죠. 정민이는 잔뜩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모두 사라질지도 몰라요. 제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치 찢어진 천처럼 갈라지고 떨렸죠. 화장실의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제 불안감을 더 자극하는 것 같았어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과 선배도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아무도 이유를 모르죠.
미양이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요즘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온 가족이 다 위험해진다고요. 정민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팔을 잡았어요. 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정민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제 뇌리를 스치자 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하진이를 지키지 못하면 이 아이는 저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어요. 공포는 저를 마비시키는 대신 오히려 굳건한 결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 도망쳐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죠. 친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소희가 숨을 들이켰어요. 탈북 말이에요? 네. 탈북이요. 이대로는 안 돼요. 하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꼭 살아야 해요. 저는 제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 때문이었죠. 저희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화장실의 희미한 전등 아래 저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가장 먼저 신의주까지 기차로 이동하는 것이 목표였죠. 신의주는 압록강 국경과 가까워서 그곳에서 국경을 넘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신의주까지는 어떻게 가죠? 기차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미양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희 고모부가 철도국에 계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소희가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소희의 말에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것 같았죠. 정민이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제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저도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저희는 기차 시간을 알아보고 국경을 넘을 브로커를 찾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브로커를 찾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저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이 위험한 여정에 함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화장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저희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는 하진이와 함께 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진이는 제가 건넨 낡은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펼쳐보고 있었죠. 그건 제가 아끼던 자유에 대한 시가 담긴 청춘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이 책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유일한 것이었죠. 언니, 이 책 정말 예뻐요. 시도 너무 좋고요. 하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하진이의 작은 손이 책 표지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는 모습에서 저는 이 아이가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는지 느낄 수 있었죠. 응, 이 책은 언니가 제일 아끼는 책이야. 이제 하진이가 가져도 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책을 배낭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배낭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함께 이제는 자유를 향한 저희의 희망이 담겨 있었죠. 저는 하진이의 그 순수한 미소를 보며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방 창문 밖으로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고요한 기숙사 복도를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을 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헤치며 평양역으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역 앞 광장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몇몇 그림자들이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중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하진이, 소희, 미양이, 그리고 정민이까지 모두 약속했던 시간에 맞춰 도착해 있었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얼어붙었던 몸속의 따뜻한 피가 도는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저희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고개를 숙인 채 역 안으로 들어섰어요. 평양역 대합실은 밤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꽤 많았죠. 북적이는 인파 속에 섞여 저희는 신의주행 기차표를 끊었어요.
낡은 종이 기차표를 손에 쥐었을 때 그 종이 한 장이 저희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증표처럼 느껴졌어요. 기차에 오르기 전 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언니,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하고 속삭였는데 그 작은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에 제 마음도 같이 흔들렸죠. 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하진이의 손을 더 꽉 잡아주었어요. 기차는 낡고 오래된 냄새를 풍기며 저희를 태우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평양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고 이내 칠흑 같은 어둠만이 펼쳐졌죠. 기차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불안한 제 마음을 더 흔드는 것 같았어요. 저희 다섯은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죠. 그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애써 괜찮은 척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갑자기 낯선 남자가 저희 칸으로 들어서더니 저희 앞자리에 털썩 앉는 거예요. 30쯤 되어 보이는 그는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죠. 그의 시선이 저희에게 머무는 순간 제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는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어요. 학생들, 어디 가는 길인가요? 신의주까지 가는 길은 험할 텐데. 그의 말투는 친절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으스스했죠. 저희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시익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죠. 저는 린이라고 합니다. 국경을 넘는 일을 돕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까요? 그는 자신이 탈북 브로커라고 소개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탈북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저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죠. 린은 저희의 당황한 표정을 즐기는 듯 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더니 천천히 불을 붙였어요. 옅은 담배 연기가 기차 안의 희미한 불빛 아래로 피어올랐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온 거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빛은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았어요. 신의주에 도착하면 제가 잡아놓은 여관으로 갈 겁니다. 거기서 하루를 묵고 내일 밤 압록 강압록강을 건널 계획이죠. 그는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저희의 목숨이 달린 계획을 설명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는 내내 손에 땀이 흥건하게 고였어요. 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여기서 돌아가면 학생들 모두 죽은 목숨입니다. 보이부국과 보이성, 비밀경찰의 감시망은 이미 학생들의 뒤를 쫓고 있을 테니까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면 죽는다는 경고, 그건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낯선 브로커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그 공포는 배가 되는 것 같았죠. 린은 저희의 얼굴을 한 명씩 꼼꼼히 살폈어요. 그의 시선이 하진이에게 닿았을 때 하진이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제 옷자락을 움켜쥐었죠. 저는 하진이를 감싸 안으며 린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린은 저희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함정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굶주림과 감시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이유가 제 마음속 깊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제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둠 속을 가르는 기차의 덜컹거림만이 저희의 불안한 숨소리를 삼키고 있었죠. 강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저는 옷깃을 바싹 여몄어요. 압록 강압록강 건너편 중국 땅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저의 심장은 두근거림을 멈추지 않았죠. 린이 약속한 중국 쪽 사람을 기다리며 저희는 얼어붙은 강가에 웅크리고 숨죽이고 있었어요. 강물은 얼음장 밑으로도 끈질기게 흐르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마저도 저에게는 불안한 예감처럼 들렸습니다.
하진이는 제품에 바싹 안겨 떨고 있었고 소희와 미양이, 정민이도 잔뜩 겁에 질려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둠을 찢는 강렬한 불빛이 저희를 향해 쏟아졌어요. 동시에 사방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죠. 꼼짝 마라.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빛의 근원을 바라봤어요. 여러 명의 국경 단속대원들이 무장을 한 채 저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그들의 군복은 어둠 속에서도 섬뜩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제 심장은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잡혔구나. 이대로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리는 저희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단속대원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도 놀란 기색도 없었죠. 오히려 싸늘한 미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속대원 중 한 명이 린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린이 저희를 팔아넘긴 것이었죠. 그의 눈빛은 저를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고 저희는 그저 그에게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 배신자. 소희가 이를 악물고 린을 노려봤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단속대원들이 저희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순간 린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공안 중국 경찰에 넘기면 돈이 되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탕 하는 총성이 어둠을 갈랐어요. 제 옆에 있던 미양이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저는 하진이를 감싸 안으며 몸을 웅크렸어요.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차가운 강바람이 제 뺨을 때렸지만 몸속은 뜨거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 고통받을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지옥 같은 현실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생각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나타난 검은 복면을 쓴 사람들이 단속대원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죠. 순식간에 단속대원들의 총을 빼앗고 제압하는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누구지? 우리를 구하는 건가?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저희에게 다가와 괜찮으시오? 하고 물었죠.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포위했던 단속대원들은 모두 제압당했고 리는 그들 사이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떨고 있었어요. 구조대원 중 한 명이 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자는 이중 스파이입니다. 탈북민들을 공안에 팔아넘겨 돈을 벌고 때로는 저희에게 정보를 흘려주는 척했죠.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린은 저희를 속였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구조대원은 저희를 향해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저희는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탈북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들의 말에 저는 굳어있던 몸의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귓가에 울리던 총성 소리가 멎고 차가운 강바람 대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제품에 안겨있던 하진이도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작은 눈망울에는 아직 공포가 남아있었지만 저의 눈에는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살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이젠 정말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거친 산바람이 뼈를 애는 듯 했어요. 구조대원들과 함께 험한 산길을 오르고 또 오르며 저희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는 한 발짝도 떼기 힘들었죠. 발밑에는 낙엽이 눅눅하게 젖어 미끄러웠고 밤이 깊어지자 산속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칠흑 같아졌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 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죠. 동굴 안은 습하고 차가웠어요. 작은 불을 피웠지만 온기를 느끼기엔 역부족이었죠.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해 모두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물은 바닥이 보였고 남은 식량이라곤 딱딱하게 굳은 옥수수 빵 조각 몇 개뿐이었죠.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였어요. 그 공포가 제 심장을 옥죄는 것 같았죠. 밤새도록 기침을 하던 미양이가 결국 몸살을 앓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추워서 몸을 덜덜 떨었죠. 제가 가진 얇은 옷가지를 모두 덮어주었지만 미양이의 열은 좀처럼 내릴 줄 몰랐어요. 옆에서 정민이가 울먹이며 미양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소희는 아무 말 없이 미양이의 이마를 짚고 있었죠. 모두의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러다 새벽녘 제 품에 안겨 잠들어 있던 하진이의 숨소리가 이상해졌어요. 가늘고 짧은 숨을 몰아쉬는가 싶더니 갑자기 거친 기침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폐렴 증세가 악화된 것이 분명했어요. 하진이의 작은 몸이 경련하듯 떨렸고 이내 눈을 감고 축 늘어졌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하진이는 눈을 뜨지 않았죠.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제 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죠. 하진아, 언니 좀 봐. 제발. 제가 하진이의 얼굴을 비비며 울부짖었어요. 구조대원 한 분이 급히 다가와 하진이의 맥박을 짚더니 굳은 얼굴로 다른 대원들과 짧게 속삭였어요. 이 아이를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병원으로 가야 해요. 대원들의 대화 속에서 추적, 위험 같은 단어들이 들려왔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한 대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살려야 해요. 그 말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진이를 업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그들을 따랐죠.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딜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하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산길을 벗어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작은 트럭이 보였고 하진이는 조심스럽게 트럭 뒤편에 실렸어요. 덜컹거리는 길을 한참 달린 끝에 저희는 허름한 작은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진이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저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제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하진이가 위급한 고비를 넘겼고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 순간 제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안도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하진이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늘게 뜬 눈으로 저를 보자마자 하진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니, 제 책은요? 청춘책이요. 그 작은 목소리에서 저는 다시 희망을 보았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아이가 자유를 향한 꿈을 담은 그 책을 먼저 찾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죠. 제가 그 책을 품에 꼭 안고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저는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진 그 책을 하진이에게 건네주었어요. 하진이는 책을 품에 안고 희미하게 웃었죠. 그 미소는 제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어요. 비행기 문이 활짝 열리고 낯선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습하고 따뜻한 기운이 폐속으로 깊숙이 들어왔죠. 드디어 한국 땅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제 발 아래 땅이 정말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비행기 트랩을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울렸고요. 활주로에 서 있는 국정원 직원분들이 저희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분들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환영의 기운이 느껴졌죠. 저는 하진이의 손을 꽉 잡고 소희와 미양이, 정민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그분들께 다가갔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국정원 직원 한 분이 제게 나지막이 말해주셨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하던지 저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하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애써 참았어요. 주변은 온통 밝은 조명으로 가득했고 낯선 한국말들이 웅성거렸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믿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희는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으로 향했어요. 하나원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한 곳이었어요. 저는 하진이와 함께 방을 배정받았고 낯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죠. 창밖으로는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풍경이었죠. 이곳에서 저희는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텔레비전 보는 법부터 시작해서 은행 이용하는 법, 버스 타는 법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모두 새롭고 신기했어요.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희를 담당해 주셨는데 늘 저희에게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용감한 피해자입니다. 김 선생님은 심리 상담 시간에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동생을 데리고 나온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을까 하는 의심을 늘 품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죠. 하진이도 제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얼마 후 저는 면담관님과 단독 면담을 하게 되었어요. 면담관님은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죠. 은하 씨, 왜 탈북을 결심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면담관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제 입술이 바싹 말랐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배고픔에 시달리던 동생 하진이의 모습,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이 탈북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끔찍한 순간들까지 저는 숨김없이 다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눈은 흔들리지 않았죠. 면담관님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제가 말을 마쳤을 때 면담관님은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해 주셨죠. 은하 씨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정말 용감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어요. 북한에서는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겠지만 이곳에서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말해주니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죠. 제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을 인정받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유를 향한 제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탈북의 이유와 의미가 비로소 제 안에서 온전히 자리 잡는 순간이었죠. 제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이제 희망이라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올랐어요. 하나원 문을 나서는 순간 제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어요. 따뜻한 햇살이 온몸을 감쌌고 낯선 서울의 공기는 제 폐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죠. 동생 하진이와 저는 배정받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깨끗한 벽지와 환한 불빛,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빼곡한 건물들이 마치 꿈속 풍경 같았죠.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제 이름 석자가 또렷이 박힌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을 때 차가운 플라스틱이 아니라 따뜻한 희망을 쥐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저는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죠. 하진이도 자기 주민등록증을 받고는 신기한 듯 한참을 들여다보더라고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저는 꿈에 그리던 한국대학교에 입학했어요. 대학교 도서관의 묵직한 책 냄새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의 향기였죠. 수많은 책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희는 체육과에, 미양이는 수학과에, 정민이는 음악과에 각각 합격해서
저희 모두 각자의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어요. 저녁에는 강의실 불빛이 멀리까지 새어나오는 캠퍼스를 하진이와 함께 걷기도 했죠. 하진이는 늘 언니 옆에서 종알거리는 새처럼 즐거워했어요. 어느 날 하진이는 그토록 아꼈던 청춘 책을 들고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 책은 저희가 힘들 때마다 서로에게 읽어주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준 소중한 보물이었죠. 하진이는 책을 기증하며 작은 쪽지를 함께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어요. 저희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용기가 된 거였죠. 오랜만에 소희, 미양이, 정민이와 한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매콤한 닭갈비 냄새와 친구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어우러져 행복한 소음이 되었죠. 정말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미양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그때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라고 덧붙였어요. 정민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언니들 없었으면 저는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죠. 저는 친구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어요. 그 손의 온기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죠. 저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탈북의 진정한 이유와 의미를 그제야 온전히 깨달았어요. 이 순간이 바로 저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유의 맛이라는 거리요. 식사를 마치고 하진이와 저는 서울의 한강변으로 향했어요.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강 건너 빌딩들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하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반짝이는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제 옆에 선 하진이의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저 수많은 불빛들처럼 저희의 앞날도 환하게 빛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이제부터 저희의 자유로운 청춘 이야기가 진짜 시작되는 거였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희는 이 손을 놓지 않고 함께 나아갈 거예요.